네, 오늘은 응암 11구역 우리 관리처분 최종 변경안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은 맨날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합원님들이 몇 분만 오셨기 때문에 입주하시면서 추가 분담금이 나왔고 그거에 따르는 마지막 관리처분 책자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큼직큼직한 것만 우선 보겠습니다. 공사비 같은 거 여러분이 결정한 거니까 제가 별도로 시비를 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착공지원금, 추가 공사비 신설, 추가 비용 감안해서 파일 공사 등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늘어난 게 이것도 한 20억, 26억 뭐 이 정도 됐는데 제가 잠깐 계약서를 보긴 봤습니다만은 내역서가 아예 없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이 우리 조합원님들은 신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목하고 돈만 나오면 무조건 찍어주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 파일 공사가 21억이 왜 늘어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슷한 조합의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원래 지하 굴착 공사를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공법이 다를 뿐이지 파일 공사는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벽이 무너져서 지하를 여러분 알다시피 공벽 공사를 해야 돼요. 다만 파일 공사 기법이 전 뭐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개 공사를 변경할 때 지하 그러니까 굴착 공법을 무슨 뭐 H 파일 공법이냐 무슨 뭐 PHC 뭐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변경하면서 공사비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영등포 1-4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설계 변경을 할 때 대부분 다른 조합도 그런 것 같아요. 설계 변경을 할 때 원가가 더 A라는 공법에서 B라는 공법으로 바꿀 때 원가가 더 낮아지는 공법을 통상적으로 채택합니다. 시공사 입장. 여러분 같으면 공사비가 높아지는 걸 선택하겠어요? 낮아지는 걸 선택하겠어요? 같은 기법이면. 그런데 설계를 변경했다는 이유 때문에 공사비를 올려요. 그러면 원가는 실제로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원가가 절감 요인이 생겼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설계 변경을 명목으로 공사비를 올리니까 이중의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물론 여기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아무런 설명이 없이 21억 정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합원 숫자를 감안하면 대단히 많은 그 금액이 큰 금액입니다. 1인당 부담해야 될 금액을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공법이 왜 바뀌었고 A라는 공법과 애당초 설계 당시 A라는 공법과 B 공법이 어느 정도 원가가 차이가 있길래 21억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있었어야 되고 그걸 근거로 여러분들 판단해야 했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일본 순사한테 혼난 유전자가 지금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합이 얘기하면 그냥 올려주는 습관이 있어서 물론 뭐 여러분이 올렸는지 OS가 올렸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 기성 연체료도 3억 6,200이 늘어났다고 돼 있는데 공사 기성 연체료가 여기에 발생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계약서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도급계약서에는 분명한 거는 기성에 관계없이 선불로 가져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공사비가. 자, 어디냐? 이 망할 놈의 것 때문에 50매덕의 추가 이 사업비 이자가 또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공사 계약이 시공사 얘기하다가 어쩌다가 여러분은 분명히 공사 도급계약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도급계약이라는 의미는 민법 664조에 보면 공사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대금의 청구 시기는 665조에 의해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어요. 그게 도급계약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후불제 계약이 도급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시키고 나서 그거를 다 한 걸 보고 여러분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도급계약의 대표적인 사례 제가 맨날 인용하는 게 여러분이 차 펑크를 떼우러 갑니다. 그러면 알아서 떼워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미리 돈을 펑크비를 돈 10,000원 달라면 주고 오나요? 아니면 해놓으세요 하고 나서 펑크 떼워진 걸 보고 바람 들어가 있나 보고 돈 10,000원 주고 차를 받으시나요? 확인하고 받죠. 그게 도급계약의 전형입니다. 그러면 몇천억씩 되는 예를 들어 1,300억이 넘는 이 공사를 도급으로 100% 도급으로 한다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돈을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자기가 먼저 다 부담하고 납품한 다음 해야 되니까 공사비가 금융비용 부담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 공사에 있어서 도급계약을 할 때는 기성불 중간중간에 납품을 체크한단 말입니다. 감리가 있죠. 그럼 기성은 누가 체크해 주냐? 감리가 해요. 예를 들어 10%면 10%를 받고 20% 해놓고 또 나머지 10% 더 받고 또 30% 확인했다 그러면 또 10%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따가 그 얘기 하겠지만 임대주택도 여러분들이 기성이 20% 됐을 때 여러분이 계약 체결합니다. 서울시는. 그러니까 야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사가면서 분명히 여러분이 지었던 원가보다는 싸게 사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치스럽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공사가 비싸게 계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임대주택 문제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시장에다 되파는 격입니다. 비싸게 사다가 싼 데다 되팔아요. 근데 그나마도 여러분 조합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그건데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기성이 20% 됐을 때 서울시하고 계약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15% 단위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80%대 입주하면 되게 준공할 때 80%가 떨어져요. 그러면 준공할 때 15%가 받고 이전고시 할 때 나머지 5% 남겨놨다가 등기 완전히 넘기면서 받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임대주택도 그렇게 받아요. 기성불로. 왜? 그쪽에서는 선불 안 줘요. 근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선불 갖다가 따박따박 시공사에다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료가 있다? 이게 뭔 소리지? 기성연체료라고 하네? 오히려 이렇게 도급계약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아까 공사 진척도에 관계없이 돈이 먼저 가는 구조. 이 짓거리는 시공사가 정확히 얘기하면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내놓고 하는 짓거리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이 설명드리기 전에 비교를 하게 하려고 왜 물론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그 응암 8구역 얘기를 하면서 조합원이 788명이었는데 일반 분양 42세대밖에 안 됐고 했는데 비례율 101이었다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입주하고 3년 후에 뭐 추가 부담 일부 그래봐야 뭐 많이 나온 사람 한 300만 원 이 정도인데 그거 갖고 왔다 갔다 싸움이 된 적은 있습니다만은 거기 계약서는 여러분과 좀 다릅니다. 왜냐?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일반 분양이 없으니까 이익금이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101%의 비례율이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일반 분양도 꽤 많이 있다면서 비례율이 88%로 떨어졌고 그걸 또 여러분이 수능해서 돈을 내줬다가 하니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 돈 많이 있으면 그렇게 써도 됩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그 대금의 지급 방식이 여러분의 계약서를 보면 과연 그게 발생할까? 공사비 상환 등 제39조입니다. 제38조에 입금된 분양대금 등은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그러니까 조합이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 연체료, 공사비, 대여금, 연체이자, 유이자 대여금, 이자, 무이자 대여원금, 유이자 대여원금, 기타 비용의 순서로 충당되는 것으로 하되, 그러니까 맨 먼저 가는 게 뭐예요? 공사비, 연체료가 간대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가고. 그런데 기성에 관계없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자마자 공사비가 연체한 게 있으면 연체료부터 가고 돈이 들어오는 쪽쪽, 부장대금이 입금되는 쪽쪽, 그 다음에 공사비 가고 했는데 어떻게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을까? 연체료라는 기성연체료예요. 아까 3억 얼마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껌값입니다. 돈 많이 쓰는 사람들이 쓰는 입장에서 3억 얼마는 별거 아닌 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돈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제가 그 지적을 말씀드리는 거고, 응암동 수준에 비해서는 되게 멋지게 썼어요, 돈을. 앞으로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데 여기에 연체료가 상식적으로요. 공사 기성 연체료 신설했는데 3억 6,200이 있다. 아니, 이 구조를 보면 연체료는 절대 발생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수금을 가져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성으로 했더라면 나중에 보면 여기 뒤에 보면 사업비 유이자 뒤에 보면 사업비 유이자 대여금 이자라고 해서 52억 6천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성불로 응암 8처럼 기성불로 계약을 했더라면 이 52억이라는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돈이 들어오는 쪽쪽 공사비를 먼저 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빌려온 돈은 계속 이자를 내겠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들어오는 돈은 먼저 준 거예요. 시공사한테. 기성에 관계없이 먼저 가져가. 나는 너를 믿으니까. 시공사의 자금난을 해결해 준 거죠. 공사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만약에 시공사가 부도났더라면 여러분 거지 됐습니다. 왜냐?
여러분 거만 말아먹으면 괜찮은데 일반 분양자들 거 다 여러분 선분양했잖아요. 일반 분양자들한테. 도면만 넣고 머드하우스 하나 빌려주고 분양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업주는 여러분들이니까요. 그 사람들 돈까지 다 선불로 줬다. 만약에 시공사가 부도 났더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돈 말아먹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 거 다 물어줬어야 됩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매번 이런 계약을 쓸 때마다 조합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공사 부도 대한민국 건설시장이 되게 불안정합니다. 시공사가 부도나지 않도록 성황당에 가서 계속 비를 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하든 교회 가서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든 절에 가서 빌든 종교가 없으면 성황당이라도 찾아서 빌어야 한다고. 왜냐하면 제발 우리 거만 다 짓고 부도나라. 왜? 나는 너를 믿고 돈을 미리 줬기 때문에 하물며 나는 내가 들어온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차입금은 이자를 내가 다 내기로 해서 이렇게 50억씩 내줄 테니 믿고 내 집만 잘 지어도. 그런데 어떻게 공사 기성 연체료가 있을까? 기성은 했는데 여러분이 돈이 안 준 게 있다는 거예요. 돈을 다 가져갔는데 선불로 시원하게 줬는데 이런 경우는 그래서 도급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계약의 제목과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거예요. 보면 도급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성급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급권 주고 계약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너무 시공사를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응안팔 같은 데가 여러분들처럼 계약했더라면 응안팔은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료율이 조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 다르게 얘기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는 겁니다. 이익이 없는 데는 지금도 기성불로 합니다. 여러분한테는 이익이 많으니까 인마들한테는 이 정도 뺏어 먹어도 얘들이 뒤지진 않을 거야. 그래서 뺏어간 거예요. 나쁘게 얘기해서.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경고를 해야 여러분이 빼도 박도 못하지 중간에 처음부터 80 몇 프로라 했으면 여러분이 나 안 할래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코를 걸어서 낚싯밥을 던져서 코를 걸어서 그러다 보면 그때 여러분이 처음에 관리처분 했을 때 숫자가 다 속였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그래서 조합이 바뀌면 들어가자마자 이것부터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여주는 숫자들은 대부분 허수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도요. 재밌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 추산액이라는 것만 보고 있으면 아주 기가 막혀요. 지금 이게 끝날 때인데 제일 재밌는 항목이 아마 이걸 겁니다. 지금 다 끝나갔지 않습니까? 처음에가 예비비도 40억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21억으로 또 20억으로 지금도 만들어 놓은대요. 자, 정비사업비 맨 처음에 정비사업비 추산액이라고 했던 것은 아직 확실히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추산액이란 말이 맞아요. 자, 여러분이 입주를 했어요. 이제는 무슨 액이 돼야 돼요? 정산액이 돼야 되겠죠. 미루어 짐작하는 금액이 아니라 이제는 다 쓴 금액이에요. 더 이상 쓸 것도 없어요. 근데 아직도 배가 고파서 20억을 조합에 키핑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대부분 조합들이요. 이 숫자는 그러니까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은 보여주는 대로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진실은 뭔지. 나중에 하나하나 항목이 들어가면 아마 기가 막힐 텐데.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조합에는 없는 거여서 왜 선불로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또 기성불에 대한 연체료가 있을까? 더구나 제일 먼저 가는 게 연체료인데 공사비 연체료가 제일 먼저 가는데 그 다음 공사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6천의 연체료가 있었을까? 구조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짓거리를 도급계약을 지켰던 게 2009년도부터 시공사들이 슬금슬금 하다가 이제는 내놓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하지 않는 조합은 이 기성불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목상구역 같은 데 모질이들 25대 75입니다. 25%의 공사비를 공사비를 75% 가져가고 25%는 사업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인데요. 근데 똑같은 놈이 그 또랑 하나 딱 건너면 한층 건너서 장이 7구역에 가서는 50대 50입니다. 공사비 50% 가져가고 사업비 50% 상환해라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여러분에 비해서는 사업비 이자가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왜요? 반반씩 나눴었으니까. 근데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 공사비의 저기는 0대 100으로 했어야 됩니다. 왜냐? 도급행사의 계약은 기성을 보고 주는 것이지 후불 계약이지 선불 계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뭘 믿고 선불을 줍니까? 그리고 일반 무슨 배짱이 좋아서 일반 분양자들 것까지 땡겨다가 그러니까 옛날에 조합들은 항상 이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돈은 미리 들어오는데 조합 통장에서 머물렀다가 기성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이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료를 주고, 그 다음에 먼저 넣으면 선납 할인해주고, 하루 늦어지면 연체료를 부담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런데 요즘 시공사들이 어떻게 하냐? 먼저 가져가고, 그리고 또 조합원이 제 날짜에 못 넣는 경우 있어요. 여지없이 연체로 받습니다. 발생합니다. 그 돈도 시공사 가져가기 계약을 해놓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도 아마 안 찾아봤지만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전체에서 발생하는 연체료가 있다. 이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여러분이 규명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아까 이렇게 이자를 줘가면서 여러분은 서울시에다가 무슨 사정을 봐주려고 서울시 계약을 2020년에서 했죠. 다 지어놓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여러분 공사비 갖다 다 이자 갖다 여러분이 문 거죠. 안 억울하세요? 여러분의 대표가 뭐 때문에 그래야 돼요? 자, 다른 거는 몰라. 서울시가 이렇게 한다 해서 서울시장이 뭐 술밥 사줬을 것도 아닌데 개인 같으면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나 돈 좀 먼저 풀어줘. 내가 나서 술 사줄게 이럴 수도 있는데 서울시는 그런 주체가 아니에요. 서울시장이 설마 그렇게 했으려고 그죠? 근데 왜 박원순의 편리를 이렇게 봐준 거예요? 2020년 1월 달에서 다 지어놓고 1월 29일 날 계약했는데 내 돈으로 다 지어서 나는 이자 다 줬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자도 안 물고 다 지어진 상태에서 갖고 왔죠. 서울시는 대박 맞았네, 그죠? 여러분은 바가지 있었고 바가지 베란다 확장 이런 것은 추가로 공사비 받아야 됩니다. 아니요, 그거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업시행 인가가 여러분 언제 났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업시행 인가가 언제 났어요? 아니, 사업시행 인가가 언제 났어요? 몇 년도? 2007년? 2017년? 17년 그때. 자, 여러분들은 7월달 사업시행 인가 2015년도에 관리처분 총회 연 걸로 와서는 훨씬 이전에 났어요. 제가 여러분 관리처분 총회를 처음 관리처분 총회가 15년 아니에요? 그런데 훨씬 먼저 났죠. 그 해 기준에 마감재 기준으로 서울시와는 임대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란다 확장해달라면 확장 비용을 받으시면 돼요. 그거는 넣어서 사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해야 될 그 기본 공사비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요구하는 그 해 마감재 기준이 있다고요. 그거대로만 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돈을 더 자,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받았잖아. 더 받았어.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베란다 확장해줬잖아. 이미 저기 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그걸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업손실보상이 11억 900 있는데 이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왜냐면 손실보상비 그 기준 관리처분 계획서에는 첨부돼야 될 게 많은데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돼서 주거이전비를 얼마를 줬는지 영업손실보상이 얼마가 나갔는지를 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몇 가지 자료를 없어서 확인해 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보면 이것도 뻥튀기 해놓은 데가 꽤들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로는 그 금액이 아닌데 금액만 올려놓는다든가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근데 제가 여러분이 본계 관리처분 계획서를 전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영업손실보상 마찬가지지만 주거이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이전비도 18억 2,998만 3,76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사리 이전비도 마찬가지 10억 돼 있는데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기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명도 소송 19억 9,500 90억 9천 일괄 명도했죠. 명도 소송 이제 19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일괄 명도 하신 거죠. 전 조합원 상대로. 저는 몰라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네. 그게 그 명도 소송 계약서를 보니까 1년 안에 다 명도하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일괄로 어떤 명도 업체가 와서 한 거지. 여러분들은 자, 여기 제가 명도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다 있어요. 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제가 판단할게요. 소송이라는 것은 정상적일 때 소송을 합니까? 아니면 부득이하게 소송이 아니면 달리 구제 방법이 없을 때 소송을 합니까? 구제 방법 없을 때 하죠. 자, 이혼하자는데 두 놈이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됐는데 소송하는 미친놈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가죠. 합의 이혼하면 소송할 필요 없죠. 왜 변호사 좋은 일 뭐 하려 시켜요? 두 사람 돈인데. 근데 한 놈은 살자, 한 놈은 그만 살자 하면 한 놈이
그만 살자고 하고 싶은 놈이 이혼을 제기하죠. 그렇죠? 이행하지 않는 놈에게. 자, 여러분 조합원 중에는 다 재개발을 하겠다고 도장을 찍고 관리처분 총회에 참석했던 놈이 나는 여기서 버텨볼래 라고 하는 놈이 있나요? 그런데 왜 일괄명도 하셨어요?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게 조합원 280 몇 명이 19억이라는 명도수송 비용을 쓴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은 돈을 시원하게 썼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에요. 돈을 찍거나 태우거나 이러지만 마세요. 그건 처벌해요. 근데 여러분이 길거리에 뿌리든 쓰든 그거는 누구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비를 20억을 주든 30억을 주든 누가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하나 지적만 해놓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모든 계약의 대부분은 무효입니다. 자, 무효인 소송에 의해서 돈이 나간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신없이 결정했다 치더라도 어찌됐든 이게 무효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럼 무효인 놈을 집행한 놈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놈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 아니면 그 놈이 그냥 운 좋게 살아가도록 놔둬야 돼요? 역사는 반복이에요. 자, 여러분이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묻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구했을 때 여러분의 뺏긴 재산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보다 늦게 재개발하는 쪽에서는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무효인 짓거리랑 불법인 짓거리를 하면 이렇게 재산 다 뺏기고 하더라. 업체가 못 내놓으니까 결국 그거 집행한 임원들한테 다 뺐더라. 라는 선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럴지 말지는 물론 여러분이 결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돈 시원하게 쓸 때 썼기 때문에 시원하게 용서하는 것도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최종적인 보충적 수단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지 일괄명도를 하지 않는다. 근데 한결같이 누구 좋으라고 일괄명도를 해요. 협력계약서 일괄명도로 돼 있나요? 그럴 겁니다. 19억이니까. 안 그러면 그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 명당 얼마 하려면 이런 계약서가 써질 수가 없어요. 왜요? 누가 이사 갈지 안 갈지를 모르잖아요. 해봐야 알아. 한 건 한 건 하는 거예요. 다 갔어. 그리고 5명이 남았어. 걔만 소송해요. 그러니까 미리 계약서를 써야 할 이유가 없어요. 개별 소송을 하려면 어떤 놈이 소송할지 모르잖아요. 건당 얼마씩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소송을 할 때 건당 합니까? 아니면 뭉뚱거려서 우리 동네 소송 얼마 이렇게 합니까? 자, 수용재결도 현금 청사자가 몇 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몇 명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송을 하냐고 건당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건이든 100건이든. 근데 수용재결, 명도, 이주관리 다 일괄해서 소송했고 여기에는 건은 아예 안 나와요. 몇 명을 한다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 몇 건이 한다라는 게 없다고요. 10개월 이내에 명도 업무를 완료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어찌됐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계약의 선정 과정에는 이따가 어떤 공통적인 불법 행위가 있는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걸 잘 기억하시라고. 결론은 억울해도 그때 그 마지막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기장 수수료 이런 다 넘어가, 세무조정료 다 넘어가고요. 회사 및 청산 관련 업무 또 무엇이라 2,200원. 회사 및 청산은 또 어떤 놈이? 뭔 뜻이야? 총회 비용 7억 8,100 시원하게 쓰셨네요. 어떻게 총회 비용으로 7억 8,100 OS 언니들 먹여 살리라고 그런 거죠? 네. 여러분이 잘 글씨 같은 거 쓸지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오면 이렇게 내가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그지 같은 일이 참 많았지만 투표를 대신해 준 일 있나요? 이승만 정권 때나 일본 막 해방돼 갖고도 투표를 누구한테 맡겨서 하신 일 있나요? 근데 그건 대통령이 누가 돼도 직접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돈 쓰는 일을 왜 맡기셨어요? 내 돈 부담하는 일인데. 아, 그만큼 조합장이 훌륭해 보였고 믿을만 했었나요? OS는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다 해줬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해줘놓고 안 해줬다 그러면 안 돼. 거짓말을 안 해야 회법이 있어요. 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비 12억 8,400. 정비사업 관리업 어디에요? 지금 이런 짓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리딩해주고 책자도 만들고 한 놈이 이놈이죠. 이놈도 그래도 시원하게 하자 없이 12억 주셨네. 자, 그 다음에 CM 용역비. CM이 뭔지 아세요? 건설사업관리. 제가 한번 기가 막혀서 한번 그거 따로 뽑아봤어요.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인지는 알겠는데요. 자, 토팩이 CM이고 아키 플랜이 토팩. 그거야 그거지. 자, CM은
토팩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와 썼던데 CM이요. 쌤이 뭔 말인지 아세요? 건설 기술 관리 용역 관리 용역을. 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자 나중에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 계세요. 잡으면 자꾸 들어와서요. 계속 말씀하시겠어요? 그 CM은 건설 사업 관리라고 건설 기술 사업 관리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업 관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론 엔지니어링 회사가 하기도 하지만 신종 범죄 중에 하나가 CM 범죄입니다. 마지막에 출연했던 이 정비 사업 과정에서 근데 여러분은 일찌감치 했어요. 2013년도에 했으니까 뭐를 해도 남보다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은 앞서가는 게 좋은데 범죄를 앞서가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건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2013년, 2000 몇 년도에 계약했더라? 아무튼 건설사업관리가 아까 계약서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기가 막혀서 좀 보려고 해놨었는데 공사도급 변경이고요. 건설사업관리 잠깐만요. 여기 있네. 저도 뭐를 하는 사람이 저도 이론적으로 조금 압니다만은 뭐 하려고 이 사람을 뽑았는가 물어봤어요. CM은 여러분이 사업비를 아끼고 올바르게 정비 사업이 하려고 하느라고 CM을 했었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쟤한테 지금 받는 설명을 듣는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줬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의 업체 중에 해줬다면 CM이 해줬어야 맞습니다. 근데 내가 왜 CM을 지적해야 되냐고요. CM이 있는 조합이 있었는데 CM은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 알지만 기본 설계 단계, 실시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시공 이후 단계 쭉 돼 있어요. 무슨 사업 인허가 지원 설계, 사업 관리 업무, 뭐 사업 관리 예산 확보를 위한 건설 관련 서류 검토 제공 등 발주자 지원 업무 뭐 하자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는데 말은 참 좋습니다만 얘가 한 게 뭐가 있나요? 그래도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뭐라도. CM을 나쁜 정비 사업의 전형이 CM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감리를 구청에서 뽑아주는 감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감리와 CM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 이 계약서 보면 여러분은 감리를 그러면 안 뽑았나요? 건설사업관리 따로 있습니다. 전기감리 따로 있고 소방통신감리 따로 있습니다. 특히 건설관리는 감리는 구청에 뽑아줬어요. 그러면 금마가 뽑아준 애하고 그러니까 금마를 잘 못 믿어서 이거 하신 거예요? 근데 얘가 한 게 뭐 있냐고요?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돈은 꽤 많이 가져갔던데 기가 막힐 일은 과연 이 회사가 한국 CM협회에는 등록이 돼 CM협회라는 데가 문제가 많은 협회가 하나 있습니다. 사단법인인데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라는 제대로 된 단체 제가 봤을 때는 두 군데 단체 중에는 거기는 제대로 돼 있어요. 제가 양쪽에 통화해보고 제가 녹음돼놔서 그래요. 근데 한국 CM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이상한 놈들이 여기는 등록 안 된 놈도 무조건 제가 CM협회 회원 가입해도 받아줍니다. 돈만 주면. 왜냐하면 원래 CM을 하려면 건설 특급 기술자 1명과 건설 기술인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등록인데 시도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CM을 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조만간 우리나라 CM 비리의 원조격인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스타 조합장이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하도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녀갖고 이 조합 저 조합 쑥 쉬고 다니는데 그 친구 관련해서 모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아마 요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지금 했던 설명을 똑같이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CM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노인네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CM으로 등록되지 않은 모든 회사들을 회원사하고 등록을 시켜줍니다. 회비만 내면. 그래서 일반인이 볼 때는 이게 CM회사인 줄 알아요. 아니요, CM회사가 아닙니다. 건설기술자가 하나도 없는데 등록을 해줘요. 그 회원증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원래는 어디에 등록해야 서울시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요. 이 토팩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서울시에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CM협회 주관하는 실적도 있고 지가 몇 등이라고도 써놨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궁금해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등록된 회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CM을 하려고 하면 일지도 쓰고 해야 됩니다. 인건비 따먹기에 결국에는 어떤 일을 날마다 해야 되고 몇 명이 투입돼서 무슨 일을 했는가가 CM이 하는 일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CM 할 일은 없습니다.
설계 있지, 정비업체 있지, 그 다음에 감리 있지.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없어요. 아파트 처음 지어봤어요? 한진인가요, 여기 회사? 한진이 아파트 처음 지어봤을까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겠냐고요. CM을 해야 될 만큼. CM이 하는 일이 되게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재 물량 내역도 뽑을 수 있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 특수공법을 여기는 사용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CM이 해야 될 게, CM이 필요한 계약이 있어요. 대규모의 공사라든가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운 공사. 그런데 그런 데서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하려면 CM 필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가지 점에서 처음부터 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고 전문적인 기술이 따라 붙어야 돼요. 시공사에서 어떻게 맡겨놓겠어요? 지 편한 대로 막 시공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시설인데 안전 요구되고. CM이 있어야 돼요. 전문 CM이. 우리나라는 아직 정착도 안 돼 있는데, 근데 아파트 이따위껏 짓는데 CM이 왜 필요하냐고요. 지가 할 게 뭐가 있어서 막말로. 그리고 CM을 했으면 내가 하는 정도의 얘기는 해줘서 절감을 시켜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에 관한 비리는 제가 조만간 다른 언론사에서 얘기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등록을 안 한 애들이 CM을 하고 있고, 이 바닥에서 최근에 강남의 모 스타조합장으로 알려진 그 사람이 효시처럼 돼갖고, 이 사람이 성공이 부러워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설계 사무실도 맨 놈이 하고 다니고 불량한 놈 매도 있습니다. 이런 짓을 양심에 비추어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선정 과정을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무효화시키고 무효인돼서 나간 거를 부당이득금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기에 돈이 10원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응암동 사람들 치고는 여러분이 돈 좀 쓸 줄 알아요. 그다음에 안전진단 용역비 2억 8,800엔 여러분 재개발입니까? 재건축입니까? 안전진단 뭐 하는 데 했어요? 혹시? 재건축할 때. 아, 그 당시 했어요? 아니 우리는 안 해요. 여기 재개발이잖아. 여기 재개발이잖아요. 근데 왜 안전진단 용역비가 필요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저 몰라서. 안 필요하죠. 근데 왜 여기 잡혀 있어요? 근데 왜 안 맞다네요? 어디다 썼는지 알아요? 아니 뭐 계약서도 뭐도 없었으니까. 재개발이 되려면 안전진단을 재개발 안전진단 하지 않습니다. 예, 재건축이 합니다. 재건축을 하는 건 알아.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다른 데 없는 한 번도 재개발에서는 본 적이 안전진단이 2억 8,800 얼마 안 됩니다. 3억도 안 돼요. 감정평가 수수료, 정비계획 용역 변경 가고요. 교통영향평가 가고요. 친환경 인증 가고, 소음 뭐 이런 가고, 인증 수수료, 공원심 용역, 공원 설계 용역? 공원 따로 그립니까? 별거 다 하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비용 산출 영역, 국공유지 무상양도 도서 작성 처음 봅니다.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관한 것은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지 사업시행계획서에 보면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 조서가 있고요.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국공유지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업자가 하게 돼 있고 여러분 따로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역비 산정은 여러분 랜드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했을 겁니다. 여기 계약서 있습니다. 2천만 원인가 받고 했어요. 거기서 하고 그래서 원가 계산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원가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설계도면은 설계하는 놈이 있고 설계도면 붙이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정비업체가 사업시행계획서하고 관리처분계획서 할 때 다 들어갑니다.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조사에. 근데 요거는 정비사업 전문가 아까 12억인가 얼마 받아 처먹는다는 그놈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만 따로 빼서 돈을 정비기반시설 도서 작성을 했다? 이런 계약하는 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 놈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이런 느낌일 겁니다. 여러분이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삼계탕 값 2만 원 계산하고 나왔더니 저 사람이 응암 11구역에서 온 줄 알고 상대가 히피보고 불러갖고 이 양반을 가서 반값 내야지. 아이 삼계탕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아이 들어있긴 한데 이 새끼가 글씨도 모르나. 삼계탕 삼하고 닭하고 국물하고 나머지 쌀 밤 대충 어디 있어? 그러면 진짜 그러네.
쌀값 1,000원 따로, 밤값 2,000원 따로, 대추값 1,000원 따로, 4,000원 더인데 주고 아니 11부에 줘야지 어떻게? 11부에 딱 맞네 뭐. 한자를 분석해 보니 삼하고 닭하고 국물 몇 개 더 있어. 세세 또해서 그걸 또 챙겨 먹어. 무슨 그림? 그래서 전라도 가면 여기다 녹두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정비 기반 내가 왜 웃기냐면 없어요. 뭘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클린업이 없어요. 근데 여기 총괄 표현이 있어. 개별 내역은 내가 못 찾았어요. 어떤 놈한테 뭘 주려고 이걸 써놨는지를 찾고자 했는데 못 찾았다고요.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이런 비용이 안 나가야 되거든요. 나올 가능성이 없는 데 붙어 있길래 다른 데보다 좀 특이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1등 했다 해도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대지공사 및 가산비용 산출 1억 2,600 이것도 너무 많이 처먹었는데 그냥 비싼 건 놔두고요. 이거 할 게 뭐가 있다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이거 뭐 한 500이나 700 주고 하면 적당한 용역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냥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자, 성면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 및 공기 중 성면 농도 측정 용역 이것도 1억 5,400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200 몇 명이라고 그랬죠? 제가 왜 그러니까 이렇게 비쌀 때는 저는 이건 뭐 얼마나 비싼지 잘 몰라요. 근데 최근에 어느 조합이 정비업체가 싸가지 없이 2억을 잡아놨길래 제가 그 조합의 사무장을 좀 알아요. 제가 옛날 우리 법무사 할 때 사무장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야 이거 2천만 원 안 들어 임마. 그래서 내가 아는 업체 전화해줄게. 거기다 그냥 맡겨. 그러니까 수익이하고 그래도 돼. 2천만 원 안 들어. 무슨 2억이야. 그럼 그거 입찰 공고해야 돼. 입찰 공고할 필요 없어. 2천만 원 이하니까 비교 견적도 필요 없어. 서울시는 2천부터 5천까지 비교 견적이라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5천 이하로 수익이야 가능하고. 근데 그래서 그런 정도 사업부입니다. 신길 7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다 입주했고 한 몇 년 됐어요. 삼성 현장. 자, 거기하고 그냥 비교해 드릴게요. 거기가 다른 건 다 헤쳐먹었어요. 성면도 18억이나 18억 7천, 17억에다 저기 1억 7천 저기 붙으니까 부가세 붙으니까. 그런데 성면 조사는 얼마였냐? 조합은 한 255명이고 1,600세대 아니 250명 아니라 750명 되고 1,600여 세대 지었어요. 그런데 성면 조사 얼마냐? 2,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좀 비싸죠? 네. 1억 5천 얼마니까? 조그만 동네가? 좀 비싸죠. 네, 약간 비싸요, 약간. 뭐 얼마 아니에요? 어차피 쓰는 김에 고급스러웠나 봐. 쓰는 김에 팍팍 쓰세요. 괜찮습니다. 자, 범죄 예방 용역 4억 4천 붙어 있습니다. NET 건설이라고 돼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쨍하게 써도 돼요. 범죄 예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또 설명하자면 2010년도에 부산에서 덕포동이라는 데서 김기태 사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길태 여중생 살해 사건 기억나시죠? 얼굴 삐죽하게 끼네. 그래서 그때 언론사에서 난리였어요.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태다. 걔도 주워왔다. 지 아버지가 주워다 키웠다 뭐 이래갖고 아무리 주워다 키웠다고 길거리 태어났다고 길태라고 여겼어요. 태어날 때는 저것만 밑에 태어났지 길거리 태어나겠어요? 버려지길 길거리에 버려졌지. 어찌됐든 그랬는데 그 난리를 피우고 있을 때 한국일보의 그 당시 서화숙 대기자가 그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여기가 재개발 지역에서 가로등이 꺼지고 뭐 이래서 얘가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동종의 범죄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범죄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 아들 잘 둔 장재원 의원이 발의한 도시정비 그 법 개정안이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맨 욕하고 다니는 그 우리 누가 전효욱 의원이 또 개정안을 냈어요. 도시정부 개정안을 범죄 예방을 어떻게 하자라고 할 때.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서에다가 CCTV 설치하고 가로등 설치를 집어넣어서 사업시행 계획에다 집어넣어라. 사각지대가. 이거는 넣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획서만 넣으면 돼요. CCTV 뭐 몇 개 넣겠다 뭐 이런 거. 요것만 조합해서 공사를 하면 돼요. 그리고 대신에 거꾸로 시장 군수는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서 범죄 예방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 순찰 강화 2. 범죄 예방의 초소의 설치 및 관리 3.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요거를 누구한테 요청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여러분 같으면 은평구청장이 서울시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고 은평경찰서장에게 요청한다고요. 우리가 여기 사업시행 인가를 내줬으니 앞으로는 빈집이 생겨날 수 있으니 순찰을 좀 강화해주고 범죄 예방 초소를 설치하고 관리해주라.
그 외에 다른 또 범죄방을 위한 활동을 해달라. 왜요? 치안은 국가의 고유 사무니까. 국방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여러분의 세금 받아서 공짜로 하는 일이라고요. 도둑놈 잡아주면 돈 별도로 달라 합니까? 경찰이 와서? 불 끄면 별도로 돈 달라 합니까? 소방차가 와서? 근데 우리나라 언제부턴가 그런 말이 있어도 소방차 잘못 부르면 망한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어떤 미친놈이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소방서 직원이 만든 것 같아요. 자꾸 부를까봐. 잠 못 자게 할까봐. 웬만하면 싹고 실라 불고 뒤에 부르면 편한데 자기들 위험하니까 막 불나고 있을 때 불러서 꺼달라면 위험하잖아, 자기도. 어디선가 그런 소문이 난 적은 있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민간 업체가 한다는 거예요. NET 건설이. 순찰하기 때문에 범죄 방어하는 순찰은 뭘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냐?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 왜 이 두 사람을 제가 거들먹거렸냐면, 들먹였냐면, 거들먹이 아니라 이 당시 18대 국회입니다. 전효 의원이 냈던 도시정부 개정안 중에서 36조의 2 초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민간 업체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을 하게 하자. 그런데 심사 단계에서 폐기됐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는 범죄 예방 및 순찰 업무는 경찰관의 직무로 한정하고 있고 민간 업체가 이걸 할 수가 없다. 라는 이유로 대안 폐기. 그래서 장제원 의원 안에 흡수해서 이거는 없어지고 법이 이렇게 됐는데 법에 있대요. 아니 법의 초안에 있다 없어졌다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시공사를 선정해서 무슨 범죄방이라고 업체를 막 영역계약을 해 치우는 거예요. 조합에서. 이거 잠깐 초안에 있었다고. 어떻게 이런 건 잘 보는 줄 몰라요. 기가 막힌 놈들이에요. 이게 해먹는 놈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률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 회사를 여러분이 총회 때 많이 봤던 회사들, 그 깍두기들 오는 그 양복 입혀서 부르는 애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OS 말고 영역애들 경호 뭐 경비회사 막 이렇게 부르죠. 경호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경호는 대통령 경호법에서 주요 인사의 신변을 보호하고 주변을 순찰하는 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VIP를 보호하는 그때만 경호라는 말을 써요. 민간업체에서는 경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민간업체에서는 경호가 아니라 경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법이라는 게 있는가 하면 그런 용역업체를 설립하려고 하면 경비업법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본금 1억 이상을 갖춰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하면 처벌합니다. 대한민국은 규제가 많은 나라예요. 뭐든지 등록을 해야 돼요. 제가 법무사 자격이 있지만 다시 개업을 하려면 협회에 또 등록을 해야 돼요. 제가 폐업하면 또 반납하고 또 등록하고 그냥 못 해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자격증 있다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인천에서 개업하려면 인천에 협회에 등록하고 서울에 개업하려면 서울에 협회에다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듯이 자 등록을 하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신변보호 여러분이 아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법률로 신변보호는 여러분 연예인 같은 거 막 따라다니는 거 보셨죠? 그게 신변보호입니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시설경비 여러분이 총회장의 그 깍두기들 불렀죠? 시설경비를 부른 겁니다. 그 다음에 호송 업무 현금을 뭐 운반하는 일 은행에치 그 다음에 기계경비 뭔지 알겠죠? 특수경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수경비 이런 거는 경찰과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설을 뭐 경비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는 요거겠죠. 자, 신변보호를 한다면 특정인 누구의 신변을 보호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따라다닐 수는 있죠. 근데 시설경비,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조합은 280명이라면서요. 하루만 여러분한테 요걸 붙여놔도 280명의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죠? 아, 각자 아침에 움직이는 데가 다를 텐데 사업사청 가고 되겠어요? 하루나 이틀 오면 그만이겠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시설경비. 그러면 시설경비는 어떻게 하게 돼 있냐? 신변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에 배치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보안과에다가. 그 정도는 아시죠? 상식적으로. 미리 배치 허가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백제 고분로 몇 번지 뭐 요렇게 배치 허가를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신고를 하게 됐어요. 사장이랑 48시간 전에 최소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일을 하다 말고 이 앞집으로 점심 먹으러 갑니다. 야 누가 또 나가는데 해코지 주문이니까 나 따라와. 그러면 이 경비원이 따라올 수 있느냐. 여기는 번주수가 다릅니다. 앞집은. 식당은 못 따라옵니다. 왜요? 그건 아세요? 못 가는 건 알아요? 경험해봤어요? 왜냐하면 시설경비는
그 해당의 배치 허가 받은 그 장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벗어나면 벗어나게 한 놈, 그 사장이겠죠. 아니면 시킨 놈 3년 이하의 징역이고 벗어난 그놈 실행자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실수로 번지수를 잘못 쪄갖고 옆에 집 번지수를 딱 여기를 못 옵니다. 거기 있어야 됩니다. 왜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배치 허가 받은 장소를 옆 건물인데도 못 갑니다. 근데 무슨 수로 범죄 순찰을 해요? 순찰을 이 집 들렸다 저 집 들렸다 이 집 들렸다 범죄 예방하고 다닌다고 지가? 무슨 수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닌데 경비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데 그러면 배치 허가 안 받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NET건설이 여러분들과 범죄 예방을 했다고 순찰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은평경찰서에 여러분이 조사해 보시면 배치 허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만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안 억울하세요? 그냥 견딜만 하셔? 4억 4천밖에 안 돼요. 괜찮아요? 자, 내가 돈을 저기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서 쓸데없으면 이렇게 짠하게 이런 데다 써도 돼요. 먹고 살으라고. 그 다음에 세입자 실태조사 용역 이런 또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2200으로 돼 있는데 빚공유 방지 심의 용역 광역교통 학교용지 부담 뭐 이거 그렇다 치고 교통 광역시설 뭐 이거 다 넘어가고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6,100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 4,300 도시가스 시설 부담금 7,000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좀 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조합됐을 때 국가가 하는 짓거리가 반드시 옳은 짓거리는 안 합니다. 자 상수도 여러분이 원래 살았던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286명이 살았겠다면서요. 28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700 몇 명이 살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늘어난 숫자가 한 500명 늘어났네. 그죠? 예를 들면 어림수로 그럼 원래도 이 280명은 물 먹고 살았어요? 물 안 먹고 살았어요? 가스 쓰고 살았어요? 가스 안 쓰고 살았어요? 쓰고 살았죠. 나머지 늘어난 것만 부담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요거 다 내라고 그럽니다. 요거 다 내라고 그럽니다. 원래는 내가 물도 안 먹고 살던 놈들이 이제 물 먹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여러분이 소송하면 이깁니다. 불합리합니다. 법규 자체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담으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자 여러분은 재정비 촉진구역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옆에 병신 같은 것들 많습니다. 은평 증산 뉴타운들 있죠. 거기는 인입부담금을 다 그 업체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 상수도, 하수도, 가스, 뭐 지역 난방 하더라도 다 그 업체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청의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은 전부 조합에다 부담시킵니다. 법은 업체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좀 억울하면 그런 병신도 있는데 우리 동네 옆 동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은평구청이 그렇게 해도 어느 한 놈 가서 은평구청 가서 항의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중화 시설 공사 있죠? 내가 어디서 봤는데 여러분은 그냥 지중화 시설이 뭔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옆에 놈들 뉴타운에 있는 놈들 은평 증산 수색 뉴타운 걔들은 지중화 시설도 한전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이 50% 정부가 50%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평구청이 다 조합에다 물립니다. 근데 바보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일반 정비구역이라 그나마 낸다고 생각하시고 좀 속상할 때는 우리 동네 옆 동네는 더 바보 같은 놈이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조합은 조합장이 저기한테는 제가 받아줄 생각입니다. 소송해서 좀 명백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 있는 공무원이 뭐 개인적으로는 한 얘기도 있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소송하세요 그러고 자기도 어떻게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유의자 대여금이자 아까 52억 이거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계약서 그거 한 줄 때문에 여러분은 들어온 돈을 먼저 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가게 살림을 할 때 자 빚이 있어요. 여러분은 수입이 들어오면 빚부터 갚으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줄 거부터 줘버리고 귀찮으니까 어차피 언제도 줄 거 주고 이자는 계속 내시겠어요?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언제도 줄 거 시공사에 막 주고 나는 이자 계속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자 종으로 부담, 개인 부담.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건 대단히 행운입니다. 시공사 차입금 이자 신설에서 이거 13억 또 있습니다. 시공사 대여금 이자 부족분이 또 13억 5,400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이자 대여금 이자가 있고요. 시공사 차입금 이자가 또 있습니다. 13억 5천. 그러니까 총 한전에다 이거 시공사에서 퍼준 것만 해도 65억 정도 됩니다. 요것만 계약서 한 줄만 잘 썼더라도 여러분은 추가 분담이 없었겠네요. 그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여러분이 선택한 일이에요. 자, 이주비 금융비용 58억. 요거는 여러분 대출 갖다 쓴 거고요. 그다음에 부대 복리시설이 여러분들이 애당초 34억 5,255만 원으로 하기로 돼 있어요. 상가가. 자, 도시정보 79조 1항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리처분 시에는 상가가 어떻게 돼 있었냐? 34억 5,255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다가 부가세 10% 붙이면 되겠죠. 상가는 부가세 붙여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돼. 부가세는 여러분 돈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거기까지 낼 돈이잖아. 그런데 재밌는 게요. 오히려 이것보다 1억 1,000을 더 받았대요. 1억 1,600을. 그래갖고 35억 6,900 이렇게 해놨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실제로는 32억이에요. 2억을 줄였다고요. 그런데 이 관리처분 계획은 아까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죠. 상가 매매 계약 썼죠. 단지 상가 매매 계약서. 누구한테? 여러분이 사랑하는 미래와 사랑. 트윈. 여기다가 팔았어요. 일괄 매매. 얼마에? 32억 2,500에 부가세 별도. 자, 그래놓고 부가세 넣어서 마치 늘어난 것처럼. 부가세를 거기다 왜 넣어요? 갚을 거를. 여러분 수익금이 아닌데. 저놈이 낸 세금을 여러분이 보관하고 있다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가 아니라고 수익금이. 근데 뭐 이런 사기극을 쳐나. 부가세 넣어갖고 1억 1,000이 늘었대요. 늘릴 수가 없어요. 늘어난 게 아니라고요. 줄어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 관리처분 계획을 어떻게 한 거냐. 여러분 알다시피 두 군데 감정평가사무소에서 평가한 거를 산술평균한 거예요. 그죠? 이거를 변경하자 하고라는 경우에 어떻게 변경해야 돼요? 만약에 두 군데 산술평균은 안 쓸 거야. 이미 안 썼잖아. 34억 5,200으로 했었는데 그걸 안 지켰잖아요. 파괴해버렸잖아. 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버렸잖아. 지금 어떤 근거도 없이 32억으로. 그죠? 이해 가셔 거기까지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사업시행자 누구예요? 사업시행자는? 조합이죠. 조합. 사업시행자 및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 전원 동의 단 한 명만 하면 돼도 못합니다. 자, 조합원 전원의 동의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100% 동의를 무슨 수로 받아요? 하느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더 받든 덜 받든을 떠나서 두 번째고 심지어는 더 받고 싶어도 방법이 있을 수는 있죠. 평가를 다시 해버리면 되지. 관리처분을 할 때 평가 자체를 다시 해버리면 돼. 근데 내가 싸게 팔아쳐먹고 여기에 맞춰서 관리처분 계획을 하는 건 안 맞아. 왜냐면 개별적으로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산술평균한 걸 하라라고 법에 적어져 있잖아. 근데 지멋대로 투인하고 협의한 금액으로 관리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법에 안 지켜서 법률 규정을 안 지켜서 조합원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럴 때 묻는 죄를 뭐라고 그래요? 업무상 배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너무 귀엽고 이뻐서 봐주고 있는 거죠. 조합장이 존경스러워서 우리 집 지어주게 한 게 얼마나 다행이라서. 이사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누가 했어요? 어떤 놈이?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당하실 거잖아. 고칠 거예요? 고칠 생각 있어요? 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우리는 반대했어요. 아무튼 밀려났지. 그렇게 생겨먹었고요. 아까 그리고 뭘 하려고 그랬는데 지정물 이설비 41억 8,800. 여기 참 이상합니다 여기네. 자 보세요. 지작물 이설비 너무 재밌습니다. 지작물 이설 누가 했어요? 한순이 얘기했죠. 아니요. 이 지작물이
여러분은 지금 여기는 안 갖고 왔는데요. 이거 외에 여러분은 철거공사를 시공사 하기로 돼 있어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아시죠? 철거 및 잔재 처리비라고 돼 있죠. 철거공사 하면 부셔만 넣는 거는 파괴 용역이지 철거 용역은 아니잖아요. 철거는 긁어다가 다 갖다가 갖다 놓아야 철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 콘크리트 막 이런 것을 별도로 회사 선정해갖고 별도로 주셨어? 성면도 그렇고. 그거 내가 안 뽑아왔어요. 하도 많아서. 뽑았나 모르겠다.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한전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누가 막걸리 사장이니까 별도로 돈 주고 싶어서? 왜 시공사가 해야 될 걸 그렇게 했냐고요. 분양계약도 여러분들 별도로 했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요. 계약서가 있더라고. 돈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분양수수료. 미리 와 사람. 나갔죠. 나갔어요? 여러분 분양수수료를 누가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공계약서에. 한진이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2015년도 관리처분책자 시공계약서 52쪽 제5조 2항 보면 보세요. 분양광고 홍보비 및 일반 분양 경비 모델하우스 운영비 및 분양대행 수수료 포함 5조 2항 13호. 근데 왜 미리아 사람한테 별도로 줘요? 한전 생각해서? 한전 자기가 낸다는데도 한전이 아니라. 한지. 근데 왜 또 별도로 줬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주면 또 문제가 돼요. 그것도 배임죄가 배임이든 횡령으로 가도 상관없고 배임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이 업체에다 이익을 줬다라는 측면에서는 배임으로 가도 되고, 왜 처벌 규정이 똑같으니까요. 형량이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중으로 공사비를 빼냈다라는 측면에서는 횡령으로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중으로 공사비 빼낸 거죠. 용역비를. 한전이 부담해야 될 걸 여기서 빼낸 거죠. 한진은 그러면 이익을 본 거죠. 이 업체가 또 이익을 받고.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마음씨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조합원들이 호구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씨가 좋으셔요? 아니면 호구셔? 마음씨가 좋은 걸 위하는 삼으세요? 자, 그런데 내가 뭔 얘기야. 기반시설 공사비 부담계약서 요거 있습니다. 잘 공개 안 하는데 여러분 조합은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까막눈이고 마음씨가 좋아서 아까 마음씨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호구라고 그랬죠. 호구라서 한국전력공사 은평지사장하고 전력시설물 공사비 부담계약서 그래서 쫙 이렇게 한 장짜리 간단하게 금액도 없어요. 왜요? 한전이 하고 청구하는 대로 여러분은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몰라요. 한전이 지금까지 전기철거공사는 조합이 한 적이 없어요. 조합이 스스로 한 적이 없다고요. 전국 어디나. 대한민국에는 전기회사가 하나밖에 더 있어요? 두 군데 있어요? 한국전력밖에 없죠? 독점이죠? 이 회사가 전기공사를 하되 공사를 시킬 때는 한전이 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조달청에다 해서 자기들 업체를 뽑아요. 거기다 시키고 거기서 달라는 금액을 입찰해서 당첨된 금액을 조합으로 통보해요. 내라. 그 다음에 또 잔존같이 쉽게 얘기하면 전기를 폐선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 전기선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써야 돼. 그 가격 따져서 여러분한테 내라 그러고 여러분은 돈을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 뜯어서 팔아먹든 말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철거할 때. 그런데 한국전력 계약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장짜리니까 또 보지 마시고 어디나 있어요. 근데 다른 조합은 부끄러워서 이걸 공개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은 아까 여러분 표현에 의하면 호구라고 생각하고 이것들 보여줘도 모르겠죠 하고 보여준 거예요. 다른 데는 이걸 공개를 안 해요. 되게 크리랩이다. 왜? 그러면 전기 여기 보세요. 지작물 이설 그래갖고 여기 보면 뭐예요? 이놈이 개신건설이라는 놈입니다. 이놈이 뭐 했다고 돼 있냐면 정비기반시설공사 지작물 이설 뭐 6억 8억 9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일반적이만 있어요. 공사 내용이 없어요. 제목만 있어요. 제목만. 뭐를 한지는 몰라요. 근데 요게 소위 말해 지작물 폐쇄 이설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은 거예요. 예. 지작물 이설 폐쇄공사 8억 9천 기반시설공사 15억 8천 그래서 요것만 합쳐서 23억 24억 넘어요.
요게 근데 2015년도에 여기하고 계약을 했는데 또 재탕을 합니다. 다시 재탕을 한다고요. 재탕을 한다고.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아까 전기는 한전하고 계약서 있었죠. 지금까지 그리고 대한민국 재개발 재건축 역사상 한전이 단 한 번도 조합에다가 그걸 맡긴 적이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전기 조합에 손 못 대게 해요. 그래야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전기 통신선 단전 및 인입선 철공사, 전기 철공사를 백제전기가 했대요. 이거 후라이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시키지도 않습니다. 얼마냐? 1억 4,795만 원. 누가 보면 정확한 것처럼 1억 7,495만 원. 을은 주민 이주 건물의 계량기 철거 후 반납, 메인관 및 가정선 인입 폐관 공사를 주 업무로 시행한다 하지 않습니다. 이 계량기는 한전에서 여러분이 이사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전에 전화하면 와서 무상으로 뛰어갑니다. 보셨죠? 마지막 체킹하고 수도 무상으로 뛰어갑니다. 얘가 안 뛰어갔다는 거 아시잖아요. 한전 직원이 와서 뛰어갔다고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뭐예요? 제주는 한전이 넘고 돈은 이 새끼가 수금하고. 근데 그 전에 1차로 해먹은 놈 또 따로 있어. 이거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계약이 폐지됐는지 모르니까 이놈이 원래 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계신 것은 이 바닥에서 많이 등장하는 회사예요. 근데 다시 백제전기라는 놈이 또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전력이 했잖아요. 딱 3m. 세탕을 한 거예요. 재탕, 3탕. 이것이 속상할 때는 가재울 4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재울 4도 세탕을 했어요. 철거할 때 했고 중간에 했고 거기는 거의 입주 가까워서 또 한 탕을 했어요. 도림 16구역은 2탕 했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2탕 했어요. 거기도 1년 반 후에 처음에 쓰고 1년 반 후에 다시 한번 써서 했어요. 똑같은 회사가 그것도. 여러분도 그러니까 속이 상할 때는 동료가 있긴 있다. 여러분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안 ENG는 도시가스 폐관공사 했답니다. 이것도 도시가스 폐관을 몇 개를 했는지 관 하나 막는데 얼마가 들어갈까요? 수도관도 이 뒤에 성안 ENG 말고 또 한 놈이 있습니다. 이 놈은 수도관을 폐관했다는 겁니다. 상수도관 단절 및 철거공사 대응수도 주식회사. 그러니까 성안 이 GNI는 얼마야? 1억 6,500. 이 놈은 3억 3,700. 아유. 상수도가 훨씬 세다. 2배 세다. 그런데 3탕 해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반 하나 막는데 300에서 500 정도 들어가요. 수도관이나 가스관 막는데. 신정 1-4 같은 경우도 근데 가스는 수도 이 망할 놈의 새끼들이 문제예요. 서울시는. 수도 이놈들은 자기들이 하고 비용을 한전처럼 청구하면 되는데 법률에는 원인자 부담 그래서 공익사업법에 61조에 보면 여러분들이 원인을 제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사를 해버리고 수도공사를 여러분 수도 깔 때도 여러분한테 하라고 안 했잖아. 자기들이 했잖아. 수도 계량기도 다 달아주고. 그러니까 자를 때도 자기들이 자르고 대신에 공사비를 청구하면 되는데 수도사업소 서울시에서 하는 짓거리입니다. 꼭 여러분한테 직접 하라고 시에다 시켜요. 근데 여러분은 몇 개를 잘라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개 같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했다고 3억 얼마를 받아가는데 관 하나 자르는데 300에서 500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동네가 골목이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골목 따라서 되게 관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5개 자르면 한 1,500만 원, 뭐 한 2,000만 원 많이 들어야 이 정도 들어갈 거예요.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 잘랐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3억, 1억 6,500. 그리고 2개가 다른 것도 다 이해가 안 가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거 얘기할 때마다 제 카페 회원 중에 제 카페를 여러분 안 보고 오신 분들이고 주안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라면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조합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도관 그 폐쇄 비용이 3억이나 잡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몇 푼 안 되니까 그냥 참아 그랬어요. 어차피 모든 놈이 다 당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정 뭐하면 재건축이라고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전화하면 거기 관이 몇 미리 관인지 알 수 있는데 재건축은 한 개만 자르면 된다. 왜요?
요거 하나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가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에 메인관 하나만 잘라버리면 나머지는 동별로 이제 안에서 흩어지는 거니까 여기 자르면 한꺼번에 끝나요. 재개발은 이렇게 막 그 골목 따라서 들어오지만 따로따로 들어오지만 재건축은 하나 메인관이 있어요. 그것만 자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 물어보시면 억울하면 물어보세요. 하나에서 한 300에서 500 갑니다. 내가 그랬어요. 자르는데. 그랬더니 그놈이 뭐라 하냐면 우리 동네는 52mm관 하나만 자르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했더니 나는 이제 열심히 설명했어요. 전화로. 얼굴을 못 봤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내가 수도사업소 직원인데 애 몰라요. 그래.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한테 맡기면 이거 500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 너한테 맡긴데 이놈아 3억짜리한테 맡기지. 억울해서 못 살겠대. 그래서 억울하면 문제를 해라. 자기 아버지가 조합원이래요. 이게 수도사업소 직원도 당하니까 여러분도 그냥 당하세요. 안 되죠. 진실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자, 도시가스 폐관도요. 신정 1-4 같은 경우도 관이 거기 조합원이 여러분보다 훨씬 많아요. 도시가스 사업소에 직접 잘랐어요. 2개 자르고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9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회사 보니까 신정 1-4가 아마 이 회사였을 거예요. 이름이 1억 6천엔가 거기서도 별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닥은 내나 돌아다니는 애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기극인 거예요. 비즈니스가 사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사기가 비즈니스가 될 수 없다고요.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고 여러분의 추가 분담금이 나오게 된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왕이면 지금 뭐를 해야 되냐 또 여러분이 다 조합을 뒤집었을 때 얘기입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뭘 또 조사해 봐야 되냐. 이 바닥에서만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공사 면적을 부풀리기도 합니다. 건축법상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걸 포함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피트 뭐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계단이 있다고 칩시다. 뭐 또 그림을 저는 못 그려요. 예를 들어 계단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각지대가 이렇게 나오죠 보면. 여기서 이미 연면적이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건축 면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도 넣습니다. 또 없으면 이것도 넣어요. 저거만 없이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 군데를 그리고 쓰지도 못할 때다가 문 닫아놓고 창고라고 건축 면적으로 넣어먹고 이거는 이 바닥에서만 있는 짓거리입니다. 이 바닥에서만 있는 짓거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상적인 건축사들은 깜짝 놀랍니다. 해달라 해도 못합니다. 설계업체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지는 이거 넣어서 설계. 근데 왜 여러분이 발견을 못하느냐? 공무원이 개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입니다. 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 면적에다가 10만 제곱미터 막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이거의 사업시행 계획서에 설계사가 딱 이렇게 내놨어. 공사 계약서도 당연히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저 불필요한 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그런데 실제로는 저걸 다 빼면 예를 들어 95,000 제곱미터면 5천이 플러스돼 있겠죠. 그러면 설계사는 5천만큼 설계비 더 받아가서 공사업자도 5천만큼 더 받아갔겠죠. 여러분만 아까 뭐라고요? 마음씨가 좋은 것이 아니고 호구? 호구들이 있으면 가능하죠. 이 바닥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가 분담금이 생겼다면 왜 생겼는지를 한번 봐야 되고 용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은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전에요. 조합원들이 얼마나 무식한 존재냐면 그 전에 이걸 지적을 하면 저 새끼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대요.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올바로 가라는 것하고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근데 그따위 얘기를 해요. 말도 못 거르게. 그래놓고 나중에 다 당하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입주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오는 건 정말 불쾌한 일이라고요. 제가 왜 여러분하고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지들 망하든지 말든지 지들이 하는 짓거리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바뀌어서 조합원 50%가 억울하면 바꿔서 들어가서 이걸 처리하면 될 일이고 이 업체도 돈을 받아야 되겠지만 부당한 걸 받아야 되겠지만 저기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저기한 거 기반시설 공사비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지도 않은 것들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이것만 보고도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를 잠깐 봤는데 기반시설 공사비를 여러분은 또 여러 차례 저기를 했어요. 아까 분양계약 뭐 시공사 할 것도 따로 한 건 아까 설명 잠깐 했고 뭐 세대당 310만 원씩인가 뭐 돼 있더만요. 분양경비 그죠? 시공사는 그냥 날로 먹었네 그죠? 여러분 별도로 줬으면
근데 여기도 지금 안 나와 있어. 그럼 어디다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예비비에 넣어놨는지 뭐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왜 이따위로 엉터리 관리처분 계획서를 여러분한테 줬는지 그 항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엔가 계약서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이거 한 장으로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더 저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반시설공사예요. 도경종합건설이라는 회사죠. 기반시설공사 얼마인지 아세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의 관리처분계획서에도 그렇고 사업시행계획서에도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안 보여준 것 같은데 여기 있나? 보여줬나? 안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뺐어요. 아니, 임대주택이고 추산액 그 다음에 여기 안 보여줘서 알 수 없어요. 근데 사업시행계획서에 보면 자, 이쪽으로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그 당시 거 2015년도 거를 한번 봐볼까요? 번거로워서 보는 사람이 없지. 옛날 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얼른 설명하기를 새로 설치할 정비 기반 시설 조사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새로이 설치할 정비 기반 시설 조서. 여기 보면 원가 계산서가 붙게 돼 있어요. 어디 여러분은 어디에다 맡겼냐? 랜드 엔지니어라는 회사에다 맡겼다고요. 랜드인가 뭐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뭐 2천만 원 주고 맡긴 거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아니 랜드가 아니라 정비 기반 시설 설치비 산출의 건 현대산업정보연구원이네. 랜드가 아니네요. 자, 여기에다가 돈을 주고 여러분이 원가를 맺겠다고요. 왜냐하면 기반시설 공사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고 해서 여기서 했던 금액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을 이걸 원가라고 그래요. 원가. 여러분이 모든 공사 계약을 할 때는 이제 왜 이 계약이 무효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관리처분계획서나 사업시행계획을 할 때 이거 보여주질 않았어요.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기반시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맨 처음에 20매덕 했다가 쭉쭉쭉 올라갔고 지금 40매덕까지 올라갔죠. 3차인가 걸쳐서 변경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게 도경이라는 회사고 응암 8에서도 90매덕에 계약했다 200매덕, 20매덕이 끝났어요. 여러분 동네가 아주 그렇게 계속 올린다고요? 그 업체가 아주 상습적으로 그걸 써먹어요. 그런데 애당초 정확하게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모든 용역비를 원가 계산을 해야 돼요. 원가 계산한 다음에 이걸 예전 가격이라고 그래요. 원가 계산하는 거를 예전 가격으로 놓고 용역을 하면 이것보다 낮은 금액에서 입찰이 결정이 돼요. 대개 약 85% 선에서 프로끼리 만나면 약 여기 연dom이 1등을 해요. 너무 낮은 가격도 안 되고 너무 높은 가격도 안 되고 중간치를 딱 뽑으면 이 정도가 나와요. 이 금액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애당초 좀 넉넉하게 뽑아진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보다 확 높여서 계약하는 게 여러분들의 관행이에요. 여러분 인근 지역의 증산 5구가 대표적이에요. 증산 5구역의 요 원가 계산 금액이 얼마냐?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서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해놓은 게 있어요. 저거 줘보십시오. 그 노란 봉투. 아니 그 옆에 그거에 두꺼운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모질이들 증산 5. 자, 거기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바보예요. 자, 이게 원가 계산 보고서라는 거예요. 현대산업정보연구원. 그렇죠? 여러분도 이 회사에서 했다고요. 여러분이 관심 안 가져서 그러고 정보공개 청구해 보시면 원가 계산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38억 3,526만 8,957원. 요 금액을 예전 가격으로 놓고 입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 한 85% 선에서 결정이 된다 그랬죠. 이 원가 계산서 요걸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도 2천만 원이라고요. 여기 보면 산출 예액서가 다 나와 있죠. 재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 도면을 보고 뽑은 거예요. 이게 도면이고 요거는 이 업체가 이걸 2천만 원 보고 뽑아준 거라고요. 건축사무실에서 뽑을 줄 알아요. 이렇게 시키면 도면을 주면. 자, 그런데 저 회사가 그러면 여러분 동네니까요. 여러분 동네 수준이 뭐 여러분 뭐 다르지 않아요. 놀라지는 마시고요. 저 조합이 얼마에 계약했을까 실제는. 원가는 38억이면 그거의 85% 정도 선에서 돼야 합리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얼마에 있을 것 같아? 증산호. 그냥 찍어요. 찍어. 여러분 동네 수준이니까 제가 설명해 주려고 그래. 예? 파 올렸겠지.
얼마나 올렸을까? 200%? 어? 200%? 200%? 38억입니다. 근데 은평구청이 얼마나 엉터리로 하냐면 자금계획에다가는 여기다가는 50억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안 걸고 그대로 인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은 그럼 얼마였냐? 143억이었습니다. 105억을 올렸습니다. 이 원가에서. 미쳤다. 자, 증산 광명 2구역은 이 원가가 99억인데 183억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한 83억 정도 올렸습니다. 자, 여긴 105억 올렸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올라가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설계 변경이 없었다면 이 원가 계산을 놓고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원가 무시하고 계약을 이따위로 한다고. 그런데 또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회사에서 다시 원가 계산하고 원가 계산해서 올렸다면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안 지켰다고요. 왜요? 안 지키려고 여러분한테 안 보여줬잖아. 저기도 안 보여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제가 받은 거예요. 조합원 시켜서. 그러니까 조합원은 105억으로 돼 있어도 이게 얼마, 143억으로 돼 있어도 원가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처음부터 105억으로 올렸다고요. 자, 여러분은 광명 11구역 같은 경우는 약 52억인데 150억 정도로 했다가 제가 조합장한테 죽을래라고 얘기해서 조합장이 다시 52억으로 내렸어요. 100억 깎았어요. 자, 여러분은 그런데 올렸어요.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올릴 것이냐 모르죠. 신길 12구역도 최근에 정비업체가 원래 한 36억에 이걸 기반세를 했어요. 이때는 이 원가 범위 내에 있었어요. 다 끝나고 나서 36억 정도로 또 추가로 청구했어요. 공사를 더 했대요. 관도 제가 한 푼도 주어서는 안 된다. 당신 처벌받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조합장이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그 업체가 용두 6에서는 한꺼번에 처음부터 이 원가에서 10억 올렸던 업체예요. 이 바닥에 있는 애들 다 올려요. 근데 여러분의 이 회사가 특히 많이 올리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얼마인지 아느냐.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갖고 왔어야 내가 정확하게 얼마가 올렸는지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안 오셨다고.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돈이 아깝지, 그동안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추가 분담금을 왜 냈는지 이제 좀 아실 것 같아요? 알겠어요. 원인을 알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억울하다 할 때 뭐예요? 원인을 규명해보자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알고 나면 억울하지는 않다. 내가 낼 걸 냈는지 안 내야 될 걸 뒤통수를 맞았는지는 한번 규명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으로 쪽팔리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당하지 말라고 여러분 부모들이 다 그래도 고생해서 학교 보내고 했잖아요. 남 속이라고는 안 했어도 어떤 놈이 속일 때 당하지는 말아라고. 지금도 아들들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 당할까 봐서 바꿔야 되겠잖아요. 규명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내가 낸 게 맞는지 영문도 모르고. 그러면 자, 여러분한테 이 모든 계약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입니다라는 설명을 제가 마지막에 드린다고 했어요. 왜 무효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2018년 2월 9일이 도시정비법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전자입찰제로 바뀌죠. 그죠? 아, 그건 아세요? 도시정비 다 뜯어 고쳤잖아요. 이때부터. 그래서 2월 8일 날까지 조합들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해치우려고. 전자입찰제로 바뀌었다고 지금 조달청에다가 다 전자로 입찰하게 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짜고 형식적으로 짜고 오던 것처럼 돼 있어. 실은 지금도 짜고 다 합니다. 엉터리로 국토부에서 만들어갖고 환장하게 보고 있으면 아주 열불에 천불이 나요. 저는 미리 이거 개판인 걸 알고 있었고 이제 더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후에 어찌됐든 전자입찰제가 도입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관 32조 7항은 여러분 조합이 조력을 얻기 위해서 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돼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2조 7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그러면 정관을 안 지키면 여러분이 무효예요? 아니면 유효예요? 정관도 여러분의 규약이에요. 지켜야 돼요. 그죠? 법률도 지켜야 되지만 정관도 지켜야 한다고요. 네. 정관 잘 지켜야 돼요.
정화 잘 못 지키면 대가 끊겨요. 이거 국가를 당사자랑 이야기하는 법률에는 경쟁 입찰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시행령에는 아까 예정 가격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예정 가격 얘기했죠. 원가 계산서 보셨죠? 예정 가격은 두 가지 정하는 방법이. 하나는 원가 계산을 하는데 원가 계산이 이런 거예요. 물건 같으면 최근의 거래 사례를 놓고 하면 그게 원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사는 다 도면도 틀리고 다 틀려서 설치비를 계산해 봐야 돼요. 어떤 거래 사례가 있는 게 우리가 똑같은 도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틀려. 그래서 저는 아까 엔지니어링에서 현대산업정보연구원 같은 그런 회사에다가 전문 회사에 맡겨갖고 자재가 뭐가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를 얼마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쫙 물량 내역을 뽑아 도면 보고 맞추는 거. 이걸 원가라고 해요. 요 놈을 갖다가 그래서 수량 내역서라고 그래요. 철근은 뭐가 몇 개 들어가고 뭐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수량 내역을 갖고 현장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을 보면 프로들은 아, 저 정도면 맞아. 어느 정도 들어가기 나는 마음속으로 선수들은 설명회를 듣고 나서 도면 보고 설명회 듣고 산출 내역 보고 나서 내가 얼마 써야 되겠다. 너무 싸게 써도 떨어지고 너무 비싸게 써도 떨어질 거니까 나는 적정 가격 얼마 써야 되겠다 할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안 그러면 뭘 보고 결정하겠어요. 도면도 안 보여주고 여러분처럼 제목하고 돈만 보여주면 막 그 공사비도 올려주잖아 이렇게. 근데 실제 업체들은 이렇게 못하죠. 내가 들어가서 얼마가 들어갈 줄 알고 도면을 봐야 되고 물량 내역을. 근데 도면도 그만 도면만 보여주는 것보다 이거는 자재를 뭘로 써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니 건축 설계 도면도 이걸 뭘로 짓느냐에 따라 유리로 짓는지 쇠로 짓는지 뭐 벽돌을 쌓을 건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목재로 짓는지 도면을 봐야 알 거 아닙니까. 무조건 평당 얼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물량 내역을 제시하고 현장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입찰은 전자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놈 보고 내 마음속에서 전자 입찰하면 상대가 얼마 쓰는지 모르죠. 예전 가격은 비공개를 해야 되고 이거 알려주면 누구나 맞출 수 있지. 그래서 옛날에 비리가 있을 때 입찰 비리가 있을 때는 요거를 공무원이 빼돌렸다라고 해서 맨날 뉴스에 보시잖아요. 그죠? 예전 가격 빼돌린 거. 돈 좀 빼돌리고. 그래서 그것도 못 오게 하려고 요즘은 업체보다 다 니들이 갖고 와 견적서를. 견적서를 섞어갖고 그놈 평균 내하고 예전 가격 뽑아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 썼는지 모르니까 평균을 낼 수가 없지. 업체 놈들한테 평균하고 거기서 평균에 가장 가까운 놈 뽑아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비싼 것도 싫고 싼 것도 싫고 대신에 견적 내역을 하고 제일 높은 거 날려버리고 제일 낮은 거 날려버리고 나머지 갖고 섞어서 평균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부정을 하려 할 수도 없죠. 거기 있는 모든 놈이 짜고 치기 전에는 안 돼요. 다 짜고 야 이번에는 우리 하게 너 얼마 쓸 거야 얼마 쓰다 그러면 나는 얼마 할게 그 대신에 이번엔 나 얼마 쓸 거야 나한테 밀어줘 라고 하기 전에는 안 돼. 입찰 방해하기 전에는 그렇게 전체가 짜고. 근데 이후에 어찌됐든 그리고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률이에요.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 입찰해야 되고 저기 해야 되고. 근데 법원에서 무효를 판단할 때는 항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느냐를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재판부들이 명백하긴 한데 중대하지 않다. 중대하긴 한데 명백하지가 않다. 막 이따위로 해갖고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법에는 무효 사유가 딱 법으로 정해놔 버렸어요. 재판부도 재량이 없어요. 어떤 경우 무효냐?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조에 계약의 무효해갖고 첫째는 전자 입찰을 안 한 경우, 두 번째는 아까 계약 이행 보증금은 입찰 보증금, 계약 이행이 아니고 입찰 보증금을 100분의 5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계약은 내가 설명드린 모든 계약은 미안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입찰이 무효다. 근데 무효인 입찰에 의해서 돈이 나갔다. 얼마나 좋아요. 다행인 것. 아 이제 책임질 놈은 있겠구나. 우리가 침묵하지 않으면 어떤 놈인가는 이 짓을 안 하고 왜 이걸 안 거쳤을까? 이 절차를 안 하고 어떤 놈을 밀어주려고. 이제는 책임질 놈이 누군지는 나오겠죠. 아니 억울함이 있다면 괜찮으면 원래 쓰던 대로 그냥 견딜만 하면 그대로 가고. 그러면 요놈도 입찰이 무효면 이 계약이 무효예요, 유효예요? 무효인 계약에 돈을 나갔으면 야 갖고 와. 그러면 실제로 갖고나 해놓고 나서 야 근데 궁금하다 물어는 보자. 너 가스관 네가 자른 거는 맞냐? 네가 전기 청구한 거 맞아?
여러분 가면 한전에 넣은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가스는 도시가스는 협의하기 나름이에요. 그쪽에다가 네가 자르고 비용 청구해 그러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합이 네가 해라고 하기도 해요. 수도는 꼭 개새끼들이 조합에다 하라 그러고 저 싸가지 새끼들. 수도도 지들이 하고 비용 청구하면 여기는 국가가 대신하고 원래 공사도 지들이 했으니까 대신하고 청구하면 될 일 아니냐고 막말로.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도사업소가. 그런데 지방에는 광주는 아니 부산이나 이런 데는 수도도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하고 조합이 비용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했네 그러면 100% 짜갑니다. 가스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정상적인 철거업체는 그래서 이 기반시설 철거, 지작물 철거를 안 해요. 아주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하고 다녀 이거를. 사기꾼들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기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몰라요. 그런데 그걸 뭘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누구한테 상담한다는 거예요. 수사기관도 모르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제 카페를 가져가시면 최근에 광명시에서 그쪽의 변호사들과 논쟁에서 결국 마지막에 변호사들이 꼬랑지 말아요. 다 그냥 저희한테 인정하기로. 왜요? 알지도 못하면서 따따따 엉뚱한 소리 하다가 제 카페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음질이 별로 안 좋은데 그 CS 찍어서 그래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논쟁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건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일부 그까지 그 300에서 500만 원 들어가는 걸 뭘 따로 분리할 게 뭐 있어요. 원래 철거하던 놈들이 하던 짓거리요 그. 아니 철거를 수십억에 철거하는 놈이 그거 300, 500을 따로 계약하라 하겠냐고요. 지가 해야지. 예를 들면 내가 이거 비유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도배하는 업자라고 칩시다. 가보니까 장롱이 이 땅만한 게 있어. 내가 보니까 나 혼자는 못 옮기겠어. 그러면 내가 도배할 때 따로 내가 장롱 옮겨놓고 전화와서 이래요? 아니면 내가 그냥 견적서 속에 넣어서 아, 장롱 옮길 거 생각해서 한 두 놈 인건비 넣어서 내가 뽑아요. 넣어서 뽑죠. 자, 수십억짜리 철거를 하는 놈이 그거 당연히 철거를 하면 수도관, 가스관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몇 개 자르면 돈 몇 푼이나 든다고 몇십억짜리 예를 들어서 더구나 1300 몇 억짜리 계약하는 놈이 그걸 따로 하라 하겠냐고. 수도 잘라놓고 연락해, 가스 잘라놓고 연락해 하겠냐고요. 쪽팔리게. 여기만 오면 그 짓을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왜 삼계탕 한번 한 그릇 그냥 하면 됐지. 그 밤값, 대추값, 밥값을 따로 받냐고. 코스에 들어가 있는. 그런데 그것도 재탕을 왜 하냐고. 재탕을 누가 한 거야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얘들이 철거했다고 돼 있지만 철거 안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냐면 전기 철거한 놈 같으면 전기 폐선 팔아먹은 흔적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수도 철거했다는 놈 수도관 그러면 네 이거 팔았냐 하면 지가 철거했다면 지가 팔았을 거 아니냐고. 가스관이면 가스관 판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 없어요. 자료를. 왜? 지가 안 했거든. 자르기만 하고 말았거든. 여기는 근데 자르고 철거한다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얼른 보면 그럴싸해. 근데 잘라놓으면 나머지는 고철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 물어줬잖아. 가스도 잔존 가치를 물어줬다고. 전기선도 한전에 다 보상 다 해줬다고. 아직 더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랐기 때문에. 계량기, 가스 계량기, 수도 계량기 이거는 자기들이 반납한다고? 아니요. 그쪽에서 와서 가져간다고. 여러분 다 체험해봤어요. 근데 왜 계약서를 안 들여다? 저 싸가지가 자기가 반납했다는데 여러분이 눈으로 봐놓고 왜 그걸 문제를 안 삼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무관심이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아직 안 끝났으니까 억울하면 조합원들 설득해서 같이 바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싫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5분이 알아서 뭐 할 거야?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냥 억울해도 당해야 되고 지금 조합을 용서하자 그러면 아니고 아차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기를 당해야 되고 영문도 모르게 당해야 되냐. 더구나 왜 이런 절차를 한 번도 안 거치고 지금까지 모든 업체를 선정했을까? 도대체 이 원가 계산하는 데는 돈 2천만 원 주고 원가 계산을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 했으면 원가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왜 법에서는 공개하라고 돼 있는데 안 했을까? 떳떳하면 공개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까막눈이라고 모른다고 이거는 쓱 올려놓고 딴 데서는 잘 안 올려요. 왜요? 전기 철거했다는 놈이 두 놈이 따로 있는데 여러분 올려놓으면 한전이 했다 이렇게 할까봐. 근데 여러분들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왜요? 그만큼 조합 임원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우리가 사랑하면 상처가 좀 남아요. 그러니까 조합장을 사랑하고 조합 임원을 사랑하면 돈으로 메꿔야지 어떨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사랑을 거두면
여러분의 나간 돈을 회복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이런 작업을 뭐라고 합니까? 청산한다고 그러죠. 그죠? 청산 업무 하실 거야, 안 할 거야? 묻지만 눈 감아버릴 거야, 아니면 청산할 거야? 올바른 청산을 하면 다행히 조합이 끝난 게 아니니 지나간 모든 것을 이정고 시대 조합원들은 지금 이정고 시 끝나고 팔아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정고 시대 조합원이 조합원입니다. 여러분이 설사 팔고 나갔더라도 이 작업은 해야 돼요. 왜요? 내가 돈 내고 부당하게 했잖아. 이정고 시 이후에 사온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다 돈 내고 말을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설사 여기서 팔고 떠났더라도 억울한 그 비용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5억이면 살 집을 10억에 탔다. 안 억울해요? 네. 뭐 지금까지 안 억울한 표정이에요. 그럼 지금 이거 유튜브로 찍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더 안심한 얘기예요.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저기는 OS를 사랑한 대가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 OS가 이런 얘기 해주던가요? CM을 사랑한 대가예요. CM이 이런 얘기 해줬어요? 돈을 수십억 가져갔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왜 안 보세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면 OS를 못 쓰게 돼 있어요. 28조 3항. 누구든지 선거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돼 있어요. 실제로 소송하면 다 무효 판결 납니다. 근데 그때마저도 여러분은 OS를 썼어요. 써도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원은 사실은 여러분이 무관심해서 임원으로 된 것이지 여러분이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 임원은 임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여러분이 돈을 함부로 쓰겠다는데 제가 그걸 방해하거나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러분 5분한테 똑같은 설명을 또 하기 싫어서 그나마 중구난방으로 제가 찍긴 했는데요. 여러분 뭐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조합원들과 뜻을 같이 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편집 없이 그냥 이 영상 이대로 드릴 테니까 같이 의논해 보시고 억울하면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방향이 정해지면 저한테 연락 오면 제가 도와드릴 거고 저한테는 정말 귀찮은 일이고 은평구에 대한 기억은 저한테는 그닥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혹시 청산하는 과정에서 뭐 도움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이익을 보든 뭐 실패를 하든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다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부당한 추가 분담금을 낸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시정을 하면 여러분한테도 이익이지만 또 뒤따라가는 다른 조합이 에서는 이런 일이 좀 미리 막아서 돈이 나가기 전에 막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